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반등 하루 만에 재차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4%대로 폭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그리스의 채무 우려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폭락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5%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FOMC가 열린 후 투자 심리가 안정을 되찾았지만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좀처럼 매도 공세의 고삐를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SK텔레콤, KT 등이 휴대폰 통신 요금을 내리면 가계 통신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1만 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와 유럽의 재정 위기로 요동쳤던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급락세를 이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이 2013년 중반까지 초저금리를 이어가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했고 미국과 유럽 증시도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가 특히 반등폭이 좀 미미했었죠. 오늘 새벽 미국과 유럽 증시가 또 한 번 폭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은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증시에 따른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향후 대응 전략 잘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에 따른 국내 증시를 총 정리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 위기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지만 지난주에 미국이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신용등급 미국이 강등이 됐고요. 국제 시장이 갑자기 혼돈에 빠져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로 국제사회가 이렇게 금융시장이 크게 혼돈이 된 상태인데 여태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었는지 날짜별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번 달 들어 어제까지 국제금융시장은 숨 돌릴 틈 없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의 정부부채 상한 증액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해소되자 국제금융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사태의 시작인 것으로 결국 판명됐습니다. 다음 날인 1일 월요일 증시는 미국 부채 협상 타결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주가가 떨어지면서 불길한 전조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타결 협상이라는 호재보다는 미국의 향후 재정 지출 축소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과 같은 악재에 더 주목했습니다. 2일 화요일에는 대서양 건너 유로존의 위기가 부각됐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6%를 넘어 유로화 도입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대임을 감안하면 선진 국가의 국채 금리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조달 금리가 7%를 돌파하자 버티지 못하고 구제금융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안전자산 확보에 나서면서 독일 국채와 스위스 프랑, 금, 엔화 등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서로 불신감을 드러내 시장의 불안을 부채질하며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네. 유럽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이 지난 4일부터 좀 요동을 쳤었죠? 예, 그렇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대상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가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자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은행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단기 자금이 고갈되는 징후가 나타나자 월스트리트는 2008년 리먼 파산 때의 악몽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S&P 지수는 리먼 사태 이후 하루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매도 물량이 워낙 빠르게 쌓이는 탓에 전산망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5일 금요일에 결국 증시는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에는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이후 처음 열렸던 8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5% 넘게 빠지면서 11,000선이 무너졌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 매입에 나섰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온스당 $1,700를 돌파했습니다. 예. 국제 증시가 폭락했는데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유럽과 미국의 시장보다 먼저 개장하기 때문에 서울 증시는 세계 증시의 리트머스지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국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세계 경기 침체 우려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월 1일만 해도 2,17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며 선방했는데요. 그러나 2일부터 대외 악재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진 후 열린 지난 8일 증시에서는 하루에 143포인트가 떨어졌고 깨지기 힘들 것 같던 이 기록은 바로 다음 날 장중한 때 184포인트가 밀리면서 바로 깨졌습니다. 9일에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증시였는데요. 1807포인트에서 시작한 증시는 무섭게 떨어지며 1800선은 물론 1700선까지도 무너지며 장중 한때 1684포인트까지 내려가 그야말로 투자자들을 막연자실케 했습니다. 이날 장중 한때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8일과 9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2일 연속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진기록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제 다시 1870선까지 회복하며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결국 1800선까지 다시 밀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결국 1일 2170포인트에서 1800선으로 불과 열흘 만에 4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수로 보면 약 20%가 하락한 셈입니다. 예.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참 거칠었는데요. 개인들도 역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다가 후반에는 또 투매에 동참을 했었죠. 예,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내던진 물량은 총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동차, 화학, 정유 중심으로 많이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달 들어 현대차는 18%, LG화학은 17%, GS는 24%, 삼성전자는 14%가량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8일에는 개인들이 1조 원 가까운 순매도세를 보이며 극심한 투매 현상까지 일어나며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기금이 소방수로 나섰는데요. 코스피가 폭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을 고각에 빠뜨렸던 지난 2일과 9일 사이 기관은 총 2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중 연기금이 매수한 금액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과 연기금 관계자들은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인 공포 상태에 휩싸인 때라며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임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투매 심리 달래기에 애를 썼습니다. 예, 결국 국내 증시가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기금이 주식을 매수하기에 나섰고 또 정부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향후 3개월간 중단시켰다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만 맡겨두기에는 공포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이 증시 안정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하락폭만큼 수익을 거두는 투자 기법인데요. 공매도는 특히 증시가 불안할 때 매도세를 더 부추기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매도세 중 상당 부분은 공매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금년 상반기 하루 평균 약 1,000억 원 수준이었던 공매도 규모는 최근 4천억 원을 넘어서며 과거 최고 기록인 2,3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2일에서 5일 일평균 약 3천억 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약 96%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제한 조치하고 다음 해인 6월 1일부터는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증시 안정 대책이 검토 중입니다. 금융투자협의회는 지난 9일 증권사 CEO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현 증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주식 폭락에 대비한 공동펀드 설립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채권과 환율시장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예, 쇼크에 빠졌던 주식시장과는 달리 외환시장은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9일까지 약 20%가량 빠진 반면에 달러화 대비 원화값은 3%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 하루 원화값이 20원 이상 폭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정부가 외환 위기 이후 취했던 외환 건전성 장치들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기 외채 비율을 낮추고 은행들의 외환 보유액을 늘린 것이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는 팔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한국 시장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3일 이후 국채선물 시장에서만 약 5만 7천 계약을 순매수했는데요. 1계약이 액면가 1억 원이므로 5조 7천억 원 이상 사들인 셈입니다. 위험자산인 주식은 팔더라도 한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양호하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유럽과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이 시작된다면 이머징 국가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흐름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로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발표하고 또 각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방침을 밝히면서 다소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또다시 폭락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일 FRB의 벤 버냉키 의장이 미국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겠다라고 밝힌 뒤에 시장은 고비를 넘기는 듯 했지만 약발은 하루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유럽과 미국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프랑스 대형 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어제 급락작을 촉발시켰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이 취약한 유럽 국가에 채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은행들의 주가가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또 게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돈 것도 악재였습니다. S&P와 무디스, 피치 3대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현재 등급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앞으로 2년간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년간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어제 겨우 반등한 아시아 증시가 오늘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의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3부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향후의 전망과 대책은 어떻게 짜봐야 되는 건지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 나오셨고요.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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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내 증시 전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때와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때와 비슷하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 어떤 상황이 비슷하고 또 어떤 상황이 다른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일단은 민간 부문의 부실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이 온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 그런데 그와 이제 달리 이번에 2011년의 위기는 정부 부문의 부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재정위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재정위기도 역시 이제 정부의 국채들을 금융기관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국채가 부실화되면 또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똑같이 금융위기를 가져온다. 다만 전에는 민간 부분의 부실이고 이번에는 이제 정부 부분의 부실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2008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활용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그걸 이제 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부문의 그 재정 위기랑은 누구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내픽을 통해서만이 재정 적자를 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이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은 게 1945년도에 한 번 있었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1945년도에도 이거 안정적인 수준까지 가는데 약 6, 7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미국의 재정 위기가 해결되는데 최소한 6, 7년 정도 걸릴 것으로 많은 분석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더블 D까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과연 세계 경기가 정말 침체로 빠지지는 않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까지 발표된 경제 통계상으로는 경기 둔화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었지만 좀 확연한 어떤 더블 D 침체 뭐 이런 그 징후는 사실은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미국에서 ISM 지수가 하락하고 또 주택 가격이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어떤 회복이 더딘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또 지난 7월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크게 감소함으로써 혼조된 그런 경기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께 발표된 FOMC 성명서를 본다면은 미국 경제 고용과 부동산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재정 위기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어제 증시에서 나타났듯이 이런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큰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도 마찬가지고 민간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용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자산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향후에 좀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가 좀 뚜렷해질 그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국내 증시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엿새째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올랐었고 또 아시아 증시도 상당 부분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 반전으로까지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국내 증시가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 악재에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한국 자본시장은 1997년 금융위기 때 IMF와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1998년부터 100%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이 100% 완전 개방을 한 데다가 또 한국은 또 특별히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데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로서는 그야말로 한국은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또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언제든지 이익을 향유하고 또 그뿐이 아니고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기 때문에 또 그 환차익까지 누리는 이런 그것을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 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국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언제든지 주가 차익과 환차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대응 방안은 어떻게 내놓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좀 규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작년 서울에서 열렸던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예.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단기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시 건전성 규제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것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부응해서 우리가 이제 금년 8월부터 거시 건전성 부담금이라는 걸 도입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하고 이건 이제 지난번에 도입한 거시 건전성 부담금은 주로 은행 차입에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단기 자금이 들락거리면서 그야말로 한국을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ATM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단기 자금의 너무 급하게 그야말로 유출되고 유입되고 하는 그런 걸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돈 놓고 돈 먹게 하기 참 좋은 구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쪽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 방안이 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이었죠. 미 연준이 미국이 2013년 중반까지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 이례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연준이 기간까지 명시한 이유 어떤 의미를 부과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어제 국내 증시에는 일단 초저금리 정책,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했던 것 같은데, 예. 하루 사이에 좀 분위기가 바뀐 것이, 이제는 지금까지 나타난 실물경제 지표들을 통해 나타난 것보다 향후의 경기 둔화가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음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경기 전망이 상당히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초저금리 지속을 강하게 확신을 시키면서 좀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일단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라든지 지방채 또 공사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반 신용등급 하락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 사이 어떤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시장이 기대했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양적 완화 정책의 어떤 경기 부양 효과성 논란과 그리고 환율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일단 카드를 좀 아끼려는 그런 연준의 고민도 함께 드러났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국내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국내 증시가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향후 전망 좀 해주십시오. 증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번에 보낸키가 전례 없이 2년 동안 앞으로 제로 금리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최소한 몇 년간은 미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등락 상태를 보이는 그런 장기 불황 상태로 갈 것이고 예. 그것 때문에 미국의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역시 한국 주가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한국 주가를 잠깐 살펴보면은 2008년 11월에 1074로 저점이었는데요. 이것이 금년 4월에 2153까지 29개월 동안 2배 이상 상승하는 랠리를 이루었습니다. 예. 그런데 비해서 실물 경제는 2009년 2월 달에 저점이었다가 그다음에 작년 5월에 이제 고점을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 주가가 1648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상승은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가지고 그 주가가 상승한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실물 경제가 그만큼 괴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안 좋아서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저 생각으로는 아마 저점이 한 1700쯤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약간 1700선을 전후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 앞으로는 한국 경제도 이제 미국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우리도 좀 이제 고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고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좀 실물 경제가 횡보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제 생각으로는 한 1700선에서부터
이번에 고점을 찍었던 2200선 사이를 그 박스권으로 해서 등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배민근 책임연구원 의견도 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미국이 초저금리를 2년간 앞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주신 면도 있는데요. 국제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이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또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계속 지난 1, 2년간의 어떤 증시 호황이 지속되는 그런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기도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로 인해서 증시 어떤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금융시장도 좀 불안정한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증시가 비교적 그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하반기에는 좀 하향 수정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좀 더 안정을 찾고 나면은 달러와 약세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되면서 신흥국에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자본 유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또 일본식의 장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숲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나무를 들여다봐야겠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폭락을 했고 유럽 증시도 하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겠다라는 루머가 시장에 퍼졌고 은행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분석해 주십시오. 이제 어제 그 S&P가 미국의 신용을 강등하는 데 이어서 예. 유럽의 이제 그야말로 큰 나라인 프랑스 신용도 강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이유가 나온 배경에는 지금 유럽은 이제 크게 이제 남유럽, 북유럽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남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남유럽 국가들의 그 국채들을 대부분 다 상당 부분이 그 절반 정도가 북유럽에 있는 그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가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래서 독일은 뭐 거의 안전하고 한데 비해서 프랑스가 이제 취약하다 이렇게 돼서 근데 현재 지금 보니까 프랑스가 이태리 그리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돈을 갖고 있는데 국채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태리와 스페인까지 된다 그러면은 지금 프랑스가 갖고 있는 국채 규모를 보니까 그리스의 한 5배 정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태리와 스페인이 만약에 좀 스페인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태리가 위험해진다 그러면 프랑스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 강등 어려워지는 데다가 프랑스의 정부 부채 비율이 거의 뭐 100% 넘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이제 신용 강등의 가장 큰 원인이 금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에 도달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신용을 강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신용 강등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그 펀더들이 그 MMF 같은 펀더들이 약 유럽의 그 프랑스랑 독일의 그 투자한 돈들이 약 8천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그것이 이제 손실이 두려워서 미국 펀드에서 지금 현재 펀드런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에 버냉키가 초저금리를 한다고 해서 약간 하루 정도 주가가 안정되었지만은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물 면에서도 저성장, 금융 면에서도 이거 손실을 볼 가능성 이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빠져나오자 이런 심리들이 작용해가지고 주가가 오늘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게 되면 현재 지난 8일 정도에 한 4조 5천억 정도 빠져나갔는데 역시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펀드가 빠져나오고 그 펀드 규모가 적어지면 역시 그 우리나라의 돈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리가 없을 텐데 괜히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프랑스에서까지 나올 리는 없을 텐데요. 프랑스가 신용등급 강등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저 생각으로는 이거 뭐 저 생각이 순전히 개인 생각이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프랑스 데이터를 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프랑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뿐이 아니고 이태리와 스페인의 국채를 산 액이 너무 많아요. 예. 한 1조 달러 정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조 한 6천억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갖고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프랑스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요. GDP 100% 넘는 걸 줘서. 그 다음에 재정 적자도 굉장히 한 8, 9% 정도 됐던 거라 알고 있는 마이너스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상당히 지금 강등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태가 정말 일파말파 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또 대응을 한 가지는 하면 좋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프랑스까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유럽에 이제 남유럽의 그 이태리나 적어도 이태리, 스페인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는 유럽 안전기금이 지금 현재 동원돼야 되는데 유럽 안전기금이 4,400억 유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태리, 스페인까지 구제하려면 최소한 한 3배 정도는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태리나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국채의 그 해외 파는 비중이 그래서의 5배 정도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그 유럽 안전기금이 2~3배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독일이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독일도 국민들이 자꾸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반발을 심하고 해서 이 남유럽 문제가 해결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제가 보니까 현재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포르투갈도 구제금융 줄 당시에 이행하기로 한 재정적자 축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요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유럽이 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파급 효과가 일단은 북유럽에서 취약한 프랑스로 미칠 영향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신용 강등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안정기금이 더 확보돼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더 시선을 좁혀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여러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옵션 만기가 있고 금통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일단 그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물가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해외에서 시작된 그 주식시장의 어떤 폭락 사태가 국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금리 동결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지 않나. 그리고 일각에서는 하반기 중으로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서서히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프로그램 매물이 사실 크게 소화되고 그래서 일단 그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 부담이 증시에 미치는 어떤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 이벤트 모두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금융시장 참여자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FOMC가 끝나고 26일까지 미국의 경제지표 외에는 큰 이벤트는 없는데요. 국내 증시는 또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변동성을 보일 때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자, 오정근 교수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개월 동안 증시가 랠리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걸 생각했지만 저는 상당히 벌써 이제 위험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라는 것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까지 거의 450에서 거의 한 450에서 1000 사이를 박스권 20년간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간접 투자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 번 테이크업 한 거예요. 테이크업 해가지고 한 1000 정도에서 2000까지 올라가 박스가 다시 움직인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테이크업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한 1700 정도에서 2200 사이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다만 실물 경제의 동향을 굉장히 좀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히 좀 보면서 지금 투자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에서 QE3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QE3를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로 투입됩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말쯤에도 양적 완화 정책이 있지 않을까. 저 생각으로도 이번에 이제 바로 처음부터 하기에는 버냉키 의장한테 너무 신흥시장국에 반발을 듣고 해서 부담이 되었지만은 오늘 벌써 주가가 하락한 거 보면 알지만 이걸로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으로도 아마 2~3개월 네, 이제 9월 달 말에 또 이제 한 번 더 FOMC가 있고 또 그 뒤에 있는데 9월 말 아니면 그 다음에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무렵 되면은 바로 우리가 주식을 사야 할 때입니다. 예, 그걸 유심히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나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외국인 돈이 좀 들어와 주가가 오르면은 뭐 경제 펀드멘탈이 좋다는 등
그 제발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우리 펀드멘탈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걸 보고 들어와서 미국에 돈이 많으면은 많이 풀리면 들어와서 이익을 향유하고 곧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씀이시죠?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무슨 펀드멘탈을 줬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걸 너무 오히려 그 반대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 투자가들의 ATM기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되도록 오히려 단기 자금이 너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는 이런 그 문제점 있는 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향후 정부의 대응책까지도 제시를 좀 해주신 건데요. 자, 이번에 배민근 책임연구원께서는 향후 국내 증시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정리를 듣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 모두 그 리만 사태 이후에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다가도 그것이 조정되는 그래서 좀 경제나 우려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좀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도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부의 대응 능력이 이제 2008년이나 9년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우리 증시도 선진국 등 세계 증시와 또 상당히 좀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향후에 상대적으로 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그런 국면에 접어든다면은 다시 그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뭐 환율이 다시 상승해서 수출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재정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좀 비동조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도 있는 어떤 국면의 변화에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3부는 특집으로 꾸며봤고요. 지금까지 고려대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 그리고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은 글로벌 증시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향후 대응책까지 짜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